혹시 바세린이란 제품 하나만으로 연세가 들어도 탄력 있고 윤기 나는 피부를 지킬 수 있다고 들으시면 믿어지실까요? 특히 60대 이상이 되시면 잔주름이나 탄력 저하, 거친 피부결 등이 신경 쓰이기 시작하면서 사소한 일에도 쉽게 자신감을 잃게 되죠. 그런데도 사실 저렴한 바세린을 올바르게 활용하면 큰 비용 없이도 만족스러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다는 점 혹시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바세린을 통해 노화를 예방하고 주름을 관리하는 다양한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단독으로만 발랐을 땐 왜 별다른 효과를 못 느끼실 수 있는지, 어떤 제품과 함께 쓰면 좋고 또 어떻게 발라야 번들거림 없이 촉촉함만 살릴 수 있는지 평소 궁금하셨지만 속 시원히 알기 어려웠던 점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많이 알려진 바세린이라는 이 제품이 과연 어떻게 등장했는지부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석유 찌꺼기에서 추출한 물질이라던데 괜찮을까? 라고 염려하실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바세린은 1859년 미국 펜실베니아에서 원유 시추 작업을 하던 중에 석유 찌꺼기를 상처 부위에 바르면 빨리 아문다는 점에 착안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를 본 화학자가 석유 찌꺼기를 여러 차례 정제해 페트롤라늄이라는 성분을 얻어냈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쓰는 바세린의 시초가 된 것이죠. 석유 성분을 피부에 바르는 게 정말 안전할까? 하실 텐데, 시중 제품들은 여러 번 정제 과정을 거쳐 유해 물질을 제거한 상태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병원에서도 상처 부위를 보호하거나 레이저, 고주파, 시술 뒤 바세린을 바르도록 권장하는 사례가 적지 않으니 안정성 면에서 대체로 신뢰할 만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립밤 제품에 페트롤라툼이 흔히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을 떠올려 보시면 바세린이 그만큼 오랫동안 널리 쓰여왔다는 점을 실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아주 드물지만 페트롤라툼 알레르기가 있는 분도 계시니까 처음 바르실 땐 팔 안쪽이나 귀 뒤에 소량을 발라 24시간 지켜보는 패치 테스트를 권장드립니다. 이처럼 오랜 역사를 지닌 바세린은 60대 이후 두드러지는 피부 노화 관리에도 큰 비용 없이 도움을 줄 수 있어 더욱 매력적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세린이 주름 완화와 노화 예방에 기여하는 걸까요? 또 일부 분들은 바세린을 써봤는데 별로 효과를 못 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곧 이어 바세린의 보습 원리부터 흔히 놓치기 쉬운 사용상의 오류, 그리고 궁합이 좋은 제품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부가 건조하다는 것은 사실 피부 장벽이 약해져서 수분이 날아가 버리는 상태를 말합니다. 바세린의 핵심 성분인 페트롤라툼은 피부 표면에 얇고 촘촘한 기름막을 만들어 이미 피부가 가지고 있는 수분을 붙잡아두는 역할을 해요. 컵에 물을 담아 뚜껑을 덮었을 때와 덮지 않았을 때를 비교하는 예로 흔히 설명하는데, 뚜껑이 없어 물이 증발해버리는 것처럼 피부도 건조한 환경에서 그냥 두면 수분을 쉽게 빼앗기게 됩니다. 바세린은 피부에 뚜껑을 씌우듯이 밀폐막을 만들어주므로 물이 날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죠. 이 원리로 건조로 인해 악화되는 잔주름 개선이나 노화 방지에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60대 이후에는 특히 피부 장벽이 약해져서 건조해지기 쉽고 콜라겐이나 엘라스틴과 같은 탄력 섬유도 약해지는 탓에 주름이 더 쉽게 생기거든요. 바세린은 여기에 남아있는 수분을 꽉 잡아줌으로써 주름이 쪼글쪼글해지는 걸 어느 정도 방지해준다는 것입니다. 단 이때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바세린 자체가 수분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외부로부터 공급되었거나 피부 속에 남아있는 수분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가둬주는 역할만 한다는 점입니다. 바세린을 바르고도 촉촉해지지 않는다거나 쓰다 보니 도리어 건조해지는 것 같다, 이런 분들은 대개 바세린 전에 적절한 수분 공급을 하지 않았거나 물기가 거의 없는 피부에 단독으로만 발라서 그런 느낌을 받으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바세린을 단독이 아니라 함께 사용해야 할 제품은 무엇이 있을까요? 게다가 너무 기름져서 모공이 막히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는데, 이를 줄이려면 어떻게 발라야 할까요? 지금부터 바세린과 찰떡궁합을 이루는 제품들과 사용 순서, 주의사항을 본격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알루론산이나 글리세린은 주변에 수분을 끌어당기는 수분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수분크림이나 에센스, 앰플 등에 들어있죠. 특히 히알루론산은 자신의 무게 대비해서 물을 붙잡아두는 능력이 있어서 중장년층 피부에도 광범위하게 추천됩니다. 글리세린 또한 피부에 수분을 머금게 해주어 촉촉함을 유지해주는 중요한 성분이에요. 세안 직후에 피부가 약간 촉촉한 상태
상태에서 히알루론산이나 글리세린 함유 제품을 먼저 바르고 바로 이어서 바세린을 얇게 덧바르면 훨씬 오랫동안 수분을 가둘 수 있습니다. 얼굴이 팽팽해지고 잔주름이 한결 부드러워지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레티놀은 비타민 A 유도체로 주름 개선과 피부 재생에 매우 효과적이지만 피부를 쉽게 민감하게 만들고 건조함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이때 레티놀 사용 후 바세린을 소량 발라주면 피부 표면을 보호해주면서 레티놀로 인한 건조나 자극을 어느 정도 완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레티놀 자체도 민감한 성분이기 때문에 처음엔 저농도 제품을 소량으로 시작하는 게 안전하고 바세린 역시 얼굴 전체에 두껍게 바르기보다는 필요한 부위 위주로 살짝 발라주는 게 좋습니다. 나이아신 아마이드는 피지 조절, 홍조 완화, 피부톤 보정 등에 쓰이는 성분입니다. 지성, 여드름성 피부부터 노화된 피부까지 폭넓게 추천되고 있어요. 이 제품을 바른 뒤에 바세린을 가볍게 덧바르면 자연스러운 유수분 균형을 잡으면서 필요한 보습은 놓치지 않게 됩니다. 다만 지성 여드름성 피부는 모공을 막지 않도록 소량만 바르거나 건조하거나 주름이 심한 부위 위주로만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달팽이 점액은 상처 회복을 돕고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상처가 더디게 아물고 피부결이 거칠어지기 쉬우므로 달팽이 크림과 바세린의 조합이 한층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달팽이 크림을 먼저 바른 뒤에 바세린으로 한 번 더 덮어주면 재생과 보습 성분을 오래 유지하도록 도와줍니다. 여러 기능성 제품이 부담스러우신 분들께도 비교적 순하게 작용하니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위와 같은 조합으로 바세린을 사용하면 노화 예방과 주름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했는데 어떤 분들은 바세린이 오히려 트러블을 유발한다고 하거나 너무 기름져서 답답하다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혹시 사용법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요? 이제부터 이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성, 여드름성 피부에는 특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바세린의 피막 특성은 건조하고 수분이 부족해진 피부에는 이점이 크지만 피지가 많고 모공이 막히기 쉬운 지성, 여드름성 피부에는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피부 표면에 막을 형성할 때 이미 과잉 분비된 피지와 각질이 갇혀버리면 모공이 막히고 트러블이 생길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성, 여드름성 피부를 가지신 분들은 건조한 부분에만 극소적으로 바르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적정 사용량이 중요한데요. 바세린은 지나치게 많이 바를수록 모공을 막아버릴 가능성이 큽니다. 본래 역할이 밀폐이므로 두껍게 바르면 피부가 숨쉬기 어려워지고 트러블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콩알보다 적은 양을 손가락이나 손바닥에 살짝 녹여준 뒤에 꼭 필요한 부위에만 얇게 펴바르는 습관이 좋습니다. 특히 잔주름이 도드라지는 눈가, 입가, 목 주위를 집중 케어하는 식으로 쓰시면 더욱 안전합니다. 아침보다는 밤에 사용하시고 아침에 바세린을 바르고 바로 메이크업을 하면 화장이 밀리거나 들뜨기 쉽고 대기 중 먼지나 미세먼지가 피부에 달라붙을 위험도 있습니다. 반면 밤에는 피부 재생이 왕성해지는 시간대에 바세린이 수분 증발을 막아주면서 이전에 바른 제품들의 좋은 성분도 더 오래 머물 수 있습니다. 저녁 세안 후에 토너, 에센스, 수분크림 등을 바르고 마지막에 바세린을 얇게 마무리해보세요. 사용 빈도도 조절하셔야 되는데요. 매일 밤마다 써도 좋은 피부가 있는 반면에 매일 바르면 답답함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3에서 4회 또는 이틀에 한 번 정도로 사용하시는 방식을 많이 권장해 드립니다. 다만 건조함이 극심한 겨울철이나 레이저 시술 등으로 피부가 과도하게 예민해졌을 땐 매일 발라도 괜찮습니다. 어떤 날엔 모공이 답답하게 느껴지면 하루 쉬어주시고 피부가 당기는 날엔 듬뿍 발라주는 식의 탄력적 사용이 바람직합니다. 국소부위를 집중 공략하시는 게 좋은데요. 60대 이후엔 눈가와 입가, 목, 손 등 피부가 얇고 주름이 잘 생기는 부위가 먼저 달라집니다. 이런 부위부터 바세린 케어를 해보시면 더욱 만족도가 올라갑니다. 굳이 얼굴 전체에 두껍게 바르기보다는 잔주름이 많은 부위를 중심으로 톡톡 두드려 주시고 남은 양을 손등 등에 살살 문질러 주시면 됩니다. 알레르기 반응은 반드시 테스트를 하셔야 되는데요. 바세린은 대부분의 경우 안전하지만 예민한 피부나 특별한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께는 가려움이나 붉어짐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격적으로 사용하시기 전에 손목 안쪽이나 귀 뒤쪽처럼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먼저 바르고 24시간가량 두는 방법을 권합니다. 큰 문제 없으면 얼굴 등 다른 부위에 본격적으로 발라
발라보셔도 괜찮습니다. 이제 바세린 사용법과 주의사항을 다 들으셨다면 본격적으로 피부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지켜보실 차례입니다. 그런데 왜 같은 바세린을 쓰고도 어떤 분은 별로라고 하시고 또 누군가는 엄청난 효과를 본다고 하실까요? 혹시 바세린 자체만의 문제는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피부 관리는 외적인 노력과 함께 스스로를 돌보는 마음이 합쳐졌을 때 더 큰 상승 효과를 보게 됩니다. 60대 이후가 되면 이젠 뭘 해도 큰 차이가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빠져서 스스로를 포기하기 쉬워요. 하지만 그럴수록 매일 저녁 세안 후에 내 피부를 살펴보고 크림을 바르고 바세린으로 마무리하면서 오늘도 내 피부 고생했다고 다정히 생각해주는 습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작은 손길로도 애정을 담아 케어해 주다 보면 단순히 잔주름이나 탄력만 달라지는 게 아니라 내 마음도 함께 밝아지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피부가 개선된다는 건 단순히 주름이 옅어지고 톤이 밝아지는 것만 의미하진 않습니다. 주변에 얼굴이 한결 건강해 보인다, 예전보다 표정이 밝아졌다 라는 말을 들으면 자연스레 외출할 때나 사람들을 만날 때도 자신감이 붙고 적극적으로 변하게 되죠. 이렇듯 바세린을 꾸준히 사용하면서 굳이 비싼 시술을 받지 않아도 생각보다 좋아졌다, 아침 화장도 편해졌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기엔 바세린을 바르는 몇 분의 시간마저 나 자신을 위하는 마음을 담았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결국 바세린이 기적의 물질은 아니더라도 그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는 열쇠는 바로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주름이나 노화 관리는 복잡해 보이지만 의외로 내 곁에 있던 저렴한 바세린과 나 자신을 아끼는 소소한 마음이 인생 후반부에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혹시 연세가 들수록 생기는 주름과 잦은 기침 그리고 관절 통증을 동시에 조금이라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라고 궁금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이 한 가지 물음에 대해 함께 해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특히 60대 이상의 여성 환자분들에게 과도한 시술이나 고가의 화장품 없이도 건강과 피부를 동시에 돌보실 수 있도록 꿀 활용 비법을 차근차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살펴보시면 주름 완화와 기침 감기 예방 그리고 관절염 증상 관리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팁들을 만나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환자분들께서는 보통 꿀을 달콤한 감미료나 차에 넣어 마시는 정도로만 생각하실 텐데요. 실은 꿀이 아주 오래전부터 여러 전통의학과 민간요법에 널리 쓰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현대에 와서는 꾸준한 연구를 통해 피부 노화의 진행을 늦추고 기침 감기 증상을 완화하며 심지어 관절 통증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첫째로 꿀에는 활성산소를 억제하는 여러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는 주름, 잡티, 기미 등 노화 현상을 지연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죠. 게다가 꿀 특유의 점성, 당 성분은 피부 표면에 보호막을 형성해 주는데 건조해지기 쉬운 60대 이후의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둘째로 기관지 건강에 유익한 점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예전에 목이 아프거나 기침이 날 때 따뜻한 꿀물을 마시라는 조언을 들어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실제로 꿀이 목과 기관지를 부드럽게 감싸주고 항염 및 항균 작용을 통해 감기나 기침을 어느 정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셋째로 관절염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께도 꿀이 보조적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꿀에 함유된 항염증 성분이 다른 특정 식재료와 함께 섭취될 때 관절 통증 완화에 시너지를 낸다고 여겨지거든요. 그렇다면 이처럼 이로운 꿀을 피부와 건강 관리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60대 이후로 주름이 많아지고 탄력이 떨어지는 건 흔한 고민입니다. 일부 환자분들께서는 고가의 화장품이나 레이저 시술 등을 떠올리시기도 하지만 사실 집에서 간단히 꿀팩만 꾸준히 해주셔도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필요한 재료와 만드는 과정을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 국산 천연꿀 한 큰술,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 한 큰술, 그리고 올리브 오일 35방울 정도를 준비해주세요. 꿀에 알레르기가 있으시다면 프로폴리스 원액 반 큰술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깨끗한 그릇에 이 세 가지를 넣고 나무나 플라스틱 스푼으로 잘 섞어주시면 기본 팩이 완성됩니다. 이제 세안 후에
후에 눈가나 입가처럼 피부가 얇은 부위에는 살살 발라주시고 볼이나 이마, 턱 부위에는 부드럽게 펴 발라주세요. 10분을 넘기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오래 두면 오히려 꿀이 피부의 수분을 빼앗아갈 수 있으므로 10분 이내에 미지근한 물로 꼼꼼히 씻어내시길 권장합니다. 그런 다음에 수건으로 톡톡 두드려 물기를 제거하고 평소 쓰시는 보습제를 가볍게 덧바르면 좋습니다. 일주일에 2-3번 정도만 해도 피부가 한결 부드러워지고 보습감이 좋아졌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60대 이후 심해지는 건조 증상을 막기 위해 천연팩을 습관화해 주시면 큰 비용 없이도 윤기 나는 피부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르는 것 외에 꿀을 섭취함으로써 기대할 수 있는 이점은 무엇일까요? 기온이 낮아지거나 일교차가 큰 시기에 기침, 감기가 찾아오면 특히 60대 이상이신 분들은 면역력이 떨어져 있어 더 자주 앓게 되시죠. 이때 다양한 음식에 꿀을 곁들여 드시면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계피와 꿀의 조합은 체온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되어 면역력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뜻한 물 한 컵에 꿀 한 스푼과 계피가루 반 티스푼을 넣어 아침 저녁으로 드셔보세요. 몸을 따뜻하게 하는데 일조하고 감기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무와 꿀을 함께 섭취하는 방법도 자주 있는데요. 무에 함유된 시니그린 성분은 기침과 가래를 완화해 준다고 합니다. 무를 얇게 썰거나 채 썰어 꿀에 재운 뒤에 목이 따끔거리거나 기침이 심할 때 한 스푼씩 드시면 간편하면서도 인기가 좋죠. 추가로 오미자와 꿀, 생강과 꿀, 마늘과 꿀 조합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오미자와 꿀은 기관지를 보호하고 마른 기침을 줄이는데 생강과 꿀은 몸을 따뜻하게 하면서 감기 초기 증상을 누그러뜨리고 마늘과 꿀은 전반적인 면역력과 혈액순환 개선에 보탬이 된다는 후기가 있습니다. 이처럼 효능이 뛰어난 꿀을 고를 때 무엇을 기준으로 봐야 하며 또 어떻게 보관해야 좋은 효과를 온전히 누릴 수 있을까요? 시중에 나와 있는 꿀 중에서는 벌에게 설탕물을 먹여서 인위적으로 채밀한 사양꿀도 있고 벌이 꽃에서 직접 채밀한 천연꿀도 있습니다. 가격이 너무 싼 꿀은 사양꿀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구입 시에 조금 더 세심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통 국산 천연꿀은 탄소 동위원소 비율 검사에서 22에서 33% 사이가 나오곤 합니다. 실구매 시에는 국산 벌꿀 혹은 천연 벌꿀이라고 명시되어 있는지 어느 지역 양봉장에서 생산했는지도 꼼꼼히 살펴보세요. 보관할 때는 꿀이 항균 작용 덕분에 오래 보관해도 잘 상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높은 온도나 직사광선을 장기간 받으면 향과 맛이 변질될 수 있으니까 유의하셔야 합니다. 가능하면 직사광선을 피한 서늘한 실온에서 보관하고 꿀을 덜었을 때는 깨끗한 나무나 플라스틱 스푼을 사용해 주세요. 사용한 수저에 다른 음식물이 남아있는 상태로 꿀병에 넣었다 빼면 세균이 옮을 수 있으니까 특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꿀을 일상 속에서 좀 더 쉽고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몸이 찌뿌둥하거나 속이 메스꺼울 때 혹은 기침으로 목이 까슬거릴 때 간단히 꿀을 곁들여 보시는 걸 권합니다. 예를 들어 공복 상태에서 따뜻한 물에 계피와 꿀 또는 생강과 꿀을 타서 마시면 소화에도 도움이 되고 목이 불편할 때 기침 완화에 부가적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점심이나 저녁 식사 후에는 후식으로 빵이나 과자 같은 부담스러운 음식 대신에 무와 꿀을 차로 드셔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무가 가래를 묽게 해주고 꿀이 기관지를 보호하면서 적당한 단맛을 더해주므로 속을 편안하게 해준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 주에 2회에서 3회 정도 꿀팩을 해주시면 건조함과 탄력 저하가 심화되는 것을 어느 정도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저녁에 세안 후에 10분 이내로 꿀팩을 마친 뒤에 미온수로 씻어낸 다음에 가벼운 보습제를 발라주시고 주무시면 다음날 아침에 피부가 좀 더 부드럽게 느껴지실 거예요. 팩 전에 따뜻한 수건으로 2분 정도 찜질하고 팩을 바른 후에 손바닥으로 1분 정도 온열 마사지를 해주시면 효과가 더 커진다고 합니다. 이제 꿀을 쓰시면서 지켜야 할 유의사항도 함께 살펴볼게요. 먼저 꿀이나 올리브 오일, 요거트 등에 개인적으로 알레르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처음 사용 전에는 팔 안쪽이나 귀 뒷부분에 테스트를 해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24시간 내에 가려움이나 붉어짐이 없으면 얼굴이나 다른 부위에 써보셔도 됩니다. 당뇨 환자분들은 바르는 것은 괜찮지만 먹는 것은 주의를 요합니다. 꿀은 당 함량이 높으므로 반드시 주치의나 영양사와 상의한 뒤에 섭취량을
조절하셔야 돼요. 또한 꿀팩을 오래 할수록 좋을 거라 생각하시고 30분 넘게 방치하시는 분도 계신데, 이는 오히려 피부 수분을 뺏길 수 있으니까 10분 이내로 제한해주세요. 꿀이 잘 상하지 않는 식품이긴 하지만 보관이 부적절하거나 개봉 후에 시간이 지나면 변질 가능성이 많이 생깁니다. 냄새, 색깔이 평소와 달라졌다면 과감히 버리고 새 제품을 쓰시는 게 안전하죠. 여기까지 꿀의 다양한 활용법과 주의점을 살펴봤는데, 일부 환자분들은 잠깐 시도해보고 효과가 없으면 어쩌죠? 라는 고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접근하시면 좋을까요? 꿀팩을 몇 번 해보고 며칠 계피 꿀물만 마신 뒤에 이렇다 할 차이가 없네 이러면서 금방 포기하기도 쉽습니다. 하지만 60대 이상의 경우에는 이미 피부와 신체가 예전과 많이 달라져 있기 때문에 한순간에 극적인 호전을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전문의들은 최소 3주에서 3개월, 길게는 그 이상 꾸준히 습관화해야 유의미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 올해 목표로 주 2회 꿀팩을 실천하고 아침 저녁 기침이 심할 때 무랑 꿀 또는 생강과 꿀을 드시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연말쯤엔 확실히 전과는 달라진 피부 촉감이나 면역력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개인차가 있긴 해도 안전한 재료와 적절한 비용으로 시도를 할 수 있다는 이점이 크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내게 과연 꿀이 잘 맞는 걸까? 더 뚜렷한 방법은 없을까? 라는 궁금증이 생기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꿀팩에 녹차가루나 곡물가루를 소량 섞어 먹는 방법도 추천드리곤 합니다. 녹차가루는 항산화 작용을 한층 보강하고 곡물가루는 각질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죠. 하지만 항상 말씀드리듯이 자신의 피부 상태에 맞춰 조금씩 시도해보는 과정을 거치셔야 안전합니다. 섭취하는 방식도 단순히 따뜻한 물에 꿀을 타 마시는 것만이 아니라 과일이나 채소를 갈아 만든 주스에 꿀을 살짝 넣는 방식이 있습니다. 인공 감미료 대신 천연 꿀로 단맛을 보충하고 영양까지 챙길 수 있어 일석이조가 되겠죠. 관절이 쑤실 때 계피, 꿀 같이 드시거나 무와 꿀을 냉장고에 두었다 아침 저녁으로 한 스푼씩 꾸준히 섭취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꿀의 활용법은 다양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 몸에 맞는 레시피와 적절한 빈도를 찾는 일입니다. 남들에게 효과적이었다고 해서 나에게도 꼭 좋은 결과를 준다는 보장은 없으니까요. 지금까지 꿀이 왜 주름 완화, 기침 감기, 관절염 증상에도 도움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르고 먹으면 좋은지,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폭넓게 안내드렸습니다. 정리하자면 국산 천연꿀, 무가당 요거트, 올리브 오일을 섞어 만든 꿀팩을 일주일에 2에서 3회 10분 이내로 사용해 주시면 주름과 보습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계피, 무, 생강, 마늘, 오미자 등의 꿀을 곁들이면 기침 감기나 관절염 증상 완화에도 보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사양 꿀보다는 천연 꿀을 권장하며 직사광선을 피하고 실온에 보관하되 깨끗한 스푼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알레르기나 당뇨가 있는 분들은 특별히 신중해야 되고 변질 또는 과도한 사용을 피하는 범위 안에서 즐기도록 합니다. 한두 번 시도해보고 포기하기보다는 작은 생활 습관으로 만들어 천천히 몸과 피부 상태를 개선해 가시는 편이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50대 이후에 근육이 많이 빠졌다면 이것을 드시면 됩니다. 요새 들어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는 분들 계신가요? 만약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몸에 단백질이 부족한 것을 의심해 볼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왜 단백질 섭취가 중요한지, 그리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사실들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나이 들수록 단백질이 더 중요하다는 말을 들어보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 몸의 필수 영양소라는 단백질, 이 단백질 섭취가 중요한 이유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근감소증 예방입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되는데요. 이를 근감소증이라고 합니다. 근감소증은 근육이 빠르게 줄어드는 질환으로 단백질은 근육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인데요.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으면 근육량이 급격히 줄어들게 되고, 이렇게 되면 근력도 같이 약화되며 근감소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단백질이 부족하게 되면 그 진행이 훨씬 더 빨라질 수 있는데요. 근육이 줄어들게 되면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워지고, 이렇게 되면 근육이 더 감소하게 되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단백질 섭취와 운동을 병행하는 게 가장 좋겠죠? 단백질이 중요한 이유 2번째는 면역력 증가입니다. 단백질과 면역력이 연관이 있다고 하시며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단백질은 우리 몸속의 세포 그리고 장기뿐만 아니라 수많은 호르몬을 구성하는 중요 요소입니다. 또 단백질은 면역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항체와 효소를 생성하는데 백혈구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이 백혈구는 감염을 인식하고 싸우는 주요 면역 세포인데요. 이 백혈구가 주로 단백질을 사용하여 병원균을 인식하고 항체를 만들어 병원균을 물리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우리 몸의 중요한 면역 세포도 감염에 대응할 때 단백질을 사용하여 신호를 보내고 병원균을 파괴하는 작용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면역 시스템이 약해지기 쉬운데 그럴수록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면 면역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단백질 섭취가 중요한 이유 세 번째는 심혈관계 질환 예방입니다. 단백질은 심혈관 건강에도 영향을 주는데요. 특히 식물성 단백질이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자면 콩류와 견과류 등은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의 수치를 낮추고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노년층에서 단백질 섭취는 고혈압, 동맥경화증, 심장병 등을 예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네 번째는 피부의 탄력 저하를 예방합니다. 피부의 주 성분 중 하나인 콜라겐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나이가 들면 콜라겐이 자연스럽게 감소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피부 탄력이 떨어지고 주름이 생깁니다. 이때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면 피부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주는데요. 단백질 공급은 피부 재생을 촉진시켜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다섯 번째는 골다공증 예방입니다. 나이 드신 여성분들은 특히 더 주목해주세요. 질병관리청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50세 이상의 골다공증 유병률은 22.5%로 약 5명 중 1명은 골다공증이 있는데요. 골다공증은 조용한 뼈 도둑이라고 불릴 정도로 초기 증상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지만 골다공증이 한 번 생기면 이로 인한 고관절, 척추, 손목 등의 골절이 생기기 쉽고 이로 인해 합병증 위험 또한 증가하는데요. 이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바로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뼈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데요. 뼈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칼슘과 함께 단백질은 뼈의 구조를 안정화시키고 골밀도를 높여서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한마디로 노년층에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칼슘과 비타민 D와 함께 단백질 섭취를 증가시키면 뼈가 약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우리 몸속의 단백질이 혹시 부족하게 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단백질이 부족하면 여러 가지 신체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데요. 첫 번째는 인지 기능 저하와 치매입니다. 단백질 부족이 치매를 유발한다니 놀라셨나요? 연구에 따르면 단백질이 뇌 건강을 유지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기억력에 많은 영향을 주는데요. 단백질은 뇌에서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들고 뇌세포의 구조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학습과 기억력에 영향을 주는 시냅스에서 발생하는 신경 전달 물질의 방출과 수용체 활성화는 대부분 단백질에 의해 조절되는데 예를 들어 NMDA 수용체와 AMPA 수용체는 기억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것들은 모두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단백질을 공급받지 못하면 뇌 기능이 떨어지고 치매나 인지 기능 저하의 위험이 점점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단백질 섭취가 우리 몸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지 다시 한번 아셨죠? 또 단백질이 부족하면 탈모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아시나요? 혹시 머리카락이 점점 얇아지고 있는 거나 빠지고 있는 것 같다고 느끼시나요? 탈모도 단백질 부족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머리카락도 단백질인 케라틴으로 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단백질이 부족하면 머리카락이 자연스레 약해지고 그 증상이 점점 심해지면 탈모가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광고로 많이 접하는 탈모 영양제 같은 경우도 맥주 효모 성분과 머리카락을 이루고 있는 아미노산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쉽게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러니 건강한 모발을 생각한다면 단백질을 잊지 말고 섭취해야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왜 노년층이 단백질을 더 많이 섭취해야 하는 걸까요? 젊은 사람들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 이유는 노년층은 근육이 자연스럽게 감소하고 신진대사도 느려져서 기초대사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체지방률이 증가할 수 있고 단백질의 체내 합성 능력 또한 떨어지게 되는데요. 그러면 근육량이 줄어들게 되고 그만큼 신체 활동도 힘들어지면서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년층일수록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서 근육을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하답니다. 그런데 노년층은 소화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 고기나 생선 같은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하는 게 불편할 수 있고 또 나이가 드시면서 식사량이 감소하거나 식사 준비의 번거로움도 매끼 단백질을 챙겨 먹는데 어려움을 주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혼자 지내시는 분들은 더욱더 단백질 섭취가 어렵기도 합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체중 증가를 걱정해서 단백질이 고칼로리라고 생각해서 드시기를 꺼려 하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섭취하기 어렵다고 단백질의 섭취를 멀리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몸에 이렇게 필수적인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기 좋은 음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단백질을 섭취하기 좋은 추천 음식 4가지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식품은 계란입니다. 사실 단백질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식품이 계란인데요. 계란 2알만 드셔도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의 20%를 섭취할 수 있다는 거 아셨나요? 특히 계란의 단백질은 완전 단백질로 분류되는데요. 이는 우리 몸이 제대로 기능하는 데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을 포함한다는 것을 뜻해요. 계란은 단백질뿐만 아니라 비타민 A, D, E도 함유하고 있어 건강에 매우 좋은데요. 계란은 자연적으로 비타민 D를 함유하고 있는 드문 식품 중 하나입니다. 또한 계란 노른자에는 칼슘, 구리, 요오드, 철분, 망간, 인, 셀레늄, 아연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서 계란을 먹으면 많은 영양소를 쉽게 섭취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식품은 생선입니다. 등푸른 생선 좋다는 이야기는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사실 등푸른 생선뿐만 아니라 다른 생선도 저지방, 고단백 식품으로 다른 고단백 식품인 육류에 비해 지방 함량이 낮고 필요 영양소는 그대로 제공해줍니다. 생선에는 단백질과 함께 오메가3 지방산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심혈관 건강에 좋죠. 특히 연어, 고등어, 참치 같은 생선은 단백질뿐만 아니라 항염증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 같은 백색 생선은 지방 함량이 매우 적고 단백질은 상대적으로 많아서 체중 걱정이신 분들이나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에게 더욱 좋은 생선입니다. 등푸른 생선도 지방 함량은 높지만 이 지방이 건강에 유익한 오메가3 지방산이기 때문에 건강에 도움이 되는데요. 생선의 단백질은 다른 육류나 콩류보다 소화가 편하고 생선의 살은 비교적 부드러운 섬유질을 가지고 있어서 소화가 빠르고 몸에서 쉽게 흡수됩니다. 세 번째는 유단백 식품인 우유나 요거트 같은 유제품입니다. 특히 노년층에서는 유제품을 섭취하면 칼슘도 함께 챙길 수 있어서 골다공증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유제품에 포함된 단백질은 고품질 단백질입니다. 고품질 단백질은 신체가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필요한 아미노산을 모두 공급하는 단백질을 말하는데요. 유제품에 포함된 주요 단백질은 카제인과 웨이로 2가지 모두 필수 아미노산을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웨이 단백질은 소화가 쉽기 때문에 운동 직후 우유를 섭취하시면 근육에 아미노산을 빠르게 공급할 수 있고 카제인은 천천히 흡수되어 장시간 동안 일정한 수준의 아미노산을 제공해 근육 손실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우유를 먹으면 속이 불편하신 분들도 계시죠? 많은 사람들이 유제품을 섭취할 때 소화 불편을 겪을 수 있는데 특히 락토스 불내증, 즉 유당 불내증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이런 분들을 위한 락토스를 제거한 락토프리 우유나 치즈, 요구르트 등은 락토스가 거의 없거나 적은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락토스 불내증이 있는 사람도 이런 유제품은 문제없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소화가 어려우신 분들은 참고하셔야겠죠? 네 번째는 콩류입니다. 콩류 또한 식물성 단백질로 유명하죠. 콩류는 식물성 단백질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식품인데요. 두부나 두유 같은 식품으로도 쉽게 섭취할 수 있고요. 콩류와 같은 식물성 단백질은 고기나 유제품과 같은 동물성 단백질에 비해 지방 함량이 낮고 콜레스테롤이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콩, 렌틸콩, 병아리콩, 검정콩 등
다양한 종류의 콩류는 필수 아미노산을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어 신체가 필요로 하는 단백질을 고루 제공하는데요. 특히 고기나 생선 같은 동물성 단백질이 소화가 어려우신 분들에게는 두부나 비지찌개 같은 소화가 잘 되면서도 단백질도 섭취할 수 있는 콩류가 좋은 단백질 식품입니다. 이렇게 몸에 필수적인 단백질, 음식만으로 충분히 섭취되면 좋겠지만 그게 어려운 경우도 있을 텐데요. 이때 단백질 보충제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운동 후에 빠르게 단백질을 보충하고 싶을 때나 식사를 통해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제가 유용한데요. 마트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단백질 파우더나 고단백 프로틴바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제품들 몸에 좋다고 많이 섭취하면 좋을까요? 과량 섭취할 때도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과도한 단백질은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고 또 체내에서 불필요하게 지방으로 축적될 수 있습니다. 단백질의 하루 권장 섭취량은 성인 기준 몸무게 1kg당 약 1g인데요. 하루 권장 섭취량을 꼭 지키는 게 중요하죠. 한마디로 보충제는 식사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역할만 하도록 하고 식사로 골고루 단백질을 섭취하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마지막으로 단백질 섭취 시 간단한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 끼니마다 조금씩 단백질을 나눠서 섭취하는 게 단백질 흡수에는 효과적인 거 아셨나요? 단백질은 탄수화물과 지방과 다르게 잉여 단백질이 몸에 저장되지 않는데요. 그 때문에 한 번에 과량으로 섭취하면 소화가 어려워지거나 신장에 부담만 줄 수 있고 단백질은 필요 이상의 단백질은 배출되기 때문에 번거롭더라도 매일 조금씩 몇 끼마다 꾸준히 섭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고기 좋아하시는 분, 채소를 더 선호하시는 분, 이제는 다 같은 단백질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을 골고루 섭취해야 하는데 동물성 단백질은 식물성 단백질에는 부족한 아미노산이 풍부하고 식물성 단백질은 동물성 단백질에 비해 지방이 적고 섬유질도 같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먹는 한식은 사실 단백질 섭취에 아주 좋은데요. 식탁에 단백질이 풍부한 계란, 생선, 두부, 콩들을 반찬으로 두어 개만 먹어도 쉽게 몇 끼마다 몸에 필요한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잊지 마시고 단백질이 풍부한 반찬 꼭 드셔주세요. 단백질 폭탄으로 알려진 두부는 건강식으로 많이 드시는 대표적인 식재료입니다. 그런데 두부를 잘못 드시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두부를 먹을 때 독이 되는 최악의 경우 그리고 두부를 어떻게 먹어야 우리 몸에 보약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두부가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첫 번째는 바로 GMO 유전자 변이된 콩으로 만든 두부를 먹을 때입니다. 2018년 보도자료를 보면 수입콩을 사용해 만든 두부 7종류 중에서 6종류가 GMO 성분이 검출되어 파문이 일었던 적이 있습니다. GMO는 원래 생산성을 향상시켜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비타민, 미네랄 등의 영양소를 강화하거나 질병 저항성을 높여 건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유전자를 변이하여 재배하는 것입니다. 또 제초제나 살충제의 사용량을 줄일 수 있어서 환경오염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재배된 것을 섭취했을 때 건강에 대한 안정성 문제와 생태계 파괴 등의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GMO 재배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많은 나라들이 GMO의 수입과 생산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GMO 식품을 꾸준히 섭취할 경우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2년 동안 실험지 200마리에게 GMO 옥수수를 먹인 실험 결과 20%의 쥐에서 종양이 발생했고 종양의 크기도 컸는데요. 종양의 크기가 탁구공만큼 크게 자란 쥐도 발견됐는데 쥐 전체 몸무게의 4분의 1에 해당되는 무게였다고 합니다. GMO 표기가 의무이기 때문에 GMO 표기가 없는 식품을 사 먹으면 되지만 문제는 식품을 몇 차례 가공 과정을 거쳐 GMO의 DNA나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은 식품은 GMO 표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로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두부를 구매하실 때 원료가 수입산이 아닌 국내산 콩으로 만든 두부를 사 드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GMO 재배 자체가 금지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재배된 식품은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두부가 건강을 해치는 두 번째는 바로 유부를 드시는 것입니다. 유부는 두부를 기름에 튀겨서 만드는 건데요. 유부를 먹는 방법에는 대표적으로 유부초밥이 있지만 이외에도 다양한 요리의 재료로 사용됩니다. 유부의 고소한 맛과 부드러운 식감 때문에 다양하게 사용되지만 건강에 해로울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두부를 기름에 튀겨 만든 유부는 칼로리가 높아질 뿐만 아니라 트랜스 지방이 생성됩니다. 트랜스 지방은 혈관 내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이로 인해 대사증후군과 뇌 기능에도 영향을 미쳐 인지력, 학습 능력을 감소시키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유부를 아예 드시지 말라는 게 아니라 맛이 좋고 간단하게 식사 대용으로 드실 수 있는 유부만 맛이 좋고 간단하게 식사 대용으로 드실 수 있는 유부지만 과하게 드시지 않고 적절히 드시면 좋겠죠? 세 번째, 두부를 드실 때 주의할 점은 시금치와 함께 드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금치는 철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빈혈 예방에 효과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 A, 루테인, 제아잔틴 등의 영양소가 풍부하여 눈 건강 증진에 탁월한 효능이 있고 마그네슘, 비타민 K 등이 풍부해서 뼈 건강 증진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시금치에 함유된 옥살산입니다. 이 옥살산이 두부의 칼슘과 결합하여 수산칼슘이라는 성분이 만들어지는데 이 성분이 결정을 이루어 신장이나 요로에 쌓여 결석이 됩니다. 신장결석, 요로결석이 되어 극심한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금치를 드실 때는 두부와 같이 칼슘이 많은 음식을 피하시고 별도로 섭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번째, 두부를 드실 때 오히려 해가 되는 경우는 갑상선이 약하신 분들입니다. 두부에는 사포닌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 사포닌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요오드가 몸 밖으로 과도하게 배출될 수 있습니다.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의 합성과 조절을 돕는 아주 중요한 성분인데요. 요오드가 부족하게 되면 갑상선 호르몬인 티록신의 생성이 부족하게 되어 갑상선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갑상선 저하증이 생길 수 있고 무기력해지고 피로가 회복이 잘 안 되며 우울증, 부종, 집중력 저하 등의 다양한 증상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에 문제가 없는 분이라면 두부를 많이 드셔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미 갑상선이 약하신 분들에게는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부는 어떻게 드셔야 두부의 효능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두부는 기본적으로 단백질이 풍부한데 이뿐만 아니라 리놀렌산, 레시틴, 피토스테롤 등의 성분이 풍부해서 몸 안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서 동맥경화, 심근경색, 뇌출혈 등의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두부는 체력과 근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데요. 바로 두부의 풍부한 단백질 때문이죠. 근육은 매일 일정량이 새로운 근육으로 대체되기 때문에 매일 단백질을 공급해줘야 되는데요. 우리 몸에 단백질을 공급해주기 위해 정말 유용한 음식이 두부인 것이죠. 또한 두부에는 콜린이 풍부한데 콜린은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예방하는데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두부는 탈모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머리카락의 원료인 단백질을 보충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이소플라본이 풍부해 남성 호르몬을 조절해줍니다. 따라서 호르몬성 탈모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두부는 건강하게 장수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많은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 건강하게 장수한 사람들의 특징이 식물성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했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동물성 단백질을 식물성 단백질로 바꿔 섭취했을 때 사망의 위험성이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러한 효능이 극대화가 되려면 소화 흡수가 잘 되어야겠죠. 두부 중 소화 흡수가 가장 잘 되는 것이 바로 순두부입니다. 순두부는 일반 두부와 마찬가지로 비질을 분리한 콩물에 응고력이 약한 응고제를 넣어 만든 것인데요. 그렇기에 훨씬 부드럽고 소화 흡수가 잘 되는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점은 일반 두부보다 단백질, 섬유질 등의 영양 성분의 함량이 떨어지는데요.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계란과 함께 드시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어요. 순두부찌개에 계란이 들어가 있는 것이 맛뿐만 아니라 영양적으로도 찰떡궁합인 것이죠. 순두부와는 식감이
식감이 완전히 다른 쫄깃한 두부면이 요즘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밀가루를 대체할 수 있는 다이어트 식품으로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면 요리에 사용되는데 단순히 두부를 면 모양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일반 두부보다 단백질의 함량이 2배 정도 높아서 건강에 더욱 좋은 식품입니다. 두부에서 수분을 빼고 응축시켜 만들기 때문에 같은 무게당 영양 성분의 함량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두부는 양배추와 함께 드시면 좋은데요. 두부는 단백질이 풍부하지만 비타민C와 섬유질이 부족한데 양배추와 함께 드시면 모든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귀리를 넣은 잡곡밥과 함께 드시면 좋은데요. 귀리에 풍부하게 함유된 식이섬유와 베타글루칸과 두부의 단백질, 칼슘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부는 그리고 미역과 김, 다시마와 같은 해조류와 함께 드시면 좋은데요. 이런 해조류와 함께 드시게 되면 두부의 단백질을 흡수하는데 극대화가 되고 두부의 사포닌으로 인한 요오드 배출을 해조류의 풍부한 요오드 성분이 상쇄시켜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두부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으로는 토마토가 있습니다.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세포의 노화를 방지하고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혈관을 건강하게 보호하며 암을 예방하는 효능도 있습니다. 두부와 토마토 그리고 계란까지 함께 살짝 볶아 드신다면 풍부한 영양 성분을 섭취할 뿐만 아니라 암 예방과 체중 감량에도 좋고 피부 미용에도 탁월한 효능을 누릴 수 있습니다.